1인당 10만 달러. 대한민국, 미국에서 돈 벌고 싶으면 돈부터 준비하세요. 당연히 선불입니다.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노동자 보호라는 말로 실행된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이 실은 노동자들의 일터를 빼앗은 정치적 쇼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싫으면 나가라던 백악관의 거만한 외침, 조선업은 일본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는 그 오만함은 대한민국이 떠난 뒤 곧바로 박살나버렸죠. 한화는 단 하루 만에 현장 인력 전원을 철수시켰고 핵심 기술자들이 사라진 미국의 조선소는 오합지졸 그 자체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노동자를 지킨다던 단 한 번의 서명으로 미국 전체가 위기에 빠진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대통령님, 이 펜 한 자루가 미국 조선업을 구할 겁니다. 상무부 차관보 에밀리 하워드가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오웬 브룩스, 하원 해양군수 소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30년간 미국 조선 산업을 지켜온 전문가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었죠. 오벌 오피스의 공기가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백악관 정원은 9월의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지만 실내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행정명령서를 내려다보며 펜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죠. 이건 단순한 비자 수수료 인상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역사적인 결단이야.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한다니요. 이건 사실상 한국 기술자들을 쫓아내겠다는 선언이었죠. 현재 수수료의 100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정말 확실하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화오션이 빠지면 우리 조선소가 브룩스 위원! 에밀리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어요. 우리에겐 일본이 있고 유럽이 있습니다. 한국 없이도 충분해요.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30년 경험이 저에게 속삭이고 있었죠. 이건 재앙의 시작이라고요. 에밀리는 현장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을 종이 위에 대었습니다. 서명이 시작되는 순간 참모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노동자 대표단도 환호성을 질렀죠.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미국 조선소의 황금 시대가 옵니다. 트럼프가 서명을 마치며 선언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져간 일자리를 되찾을 거야.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한화오션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걸까요?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기나 할까요? 브룩스 위원님, 왜 그런 표정이십니까? 노동조합 대표 마이클 로버츠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드디어 우리가 이겼잖아요? 한국인들 없이도 우리가 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줄 때입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로버츠 씨, 당신은 한화 기술자들이 실제로 뭘 하는지 아십니까? 용접하고 철판 자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로버츠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단순 용접공이 아닙니다. LNG선 극저온 탱크 용접은 영하 163도를 견디는 특수기술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요. 로버츠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배우는데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그동안 우리 조선소는 뭘 만들죠? 10년이요? 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로버츠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화 용접사들은 하루 10시간씩 훈련받아요. 실패율이 90%가 넘죠.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만 현장에 투입됩니다. 제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분위기가 순간 싸늘해졌어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겐 위대한 미국 정신이 있습니다. 참모들이 다시 박수를 쳤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해를 가리고 있었어요. 마치 어둠이 다가오는 것 같았죠.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한화오션 미국 법인의 리사박 팀장이었죠. 문자 메시지가 짧았습니다. 오웬, 우리 철수 준비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몰랐어요. 화면을 보는 제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브룩스 위원, 괜찮으십니까? 에밀리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우리가 방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아십니까? 미국 노동자를 지킨 겁니다. 에밀리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방금 자살 버튼을 누른 겁니다. 오벌 오피스가 조용해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노려보았죠. 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브룩스 위원, 당신은 미국을 믿지 않는 겁니까? 저는 현실을 봅니다, 대통령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화가 빠지면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멈춥니다. 걸프 연안 조선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대안이 뭡니까? 계속 한국에 의존하란 말입니까?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의존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못하는 걸 하고 우리는 그들이 못하는 걸 합니다.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린 미국입니다. 노동자 대표 중 한 명이 외쳤죠. 저는 서류 가방에서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미국 조선업 현황 보고서입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현재 미국 상선 점유율은 1%도 안 됩니다. 숙련공 평균 연령은 58세고요. 신규 인력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보호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에밀리가 반박했죠. 보호가 아니라 고립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화 기술자들이 빠지면 당장 진행 중인 해군 프로젝트가 멈춥니다. 최소 3년은 지연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들어 저를 제지했습니다. 충분합니다. 브룩스 위원. 결정은 이미 내려졌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했죠. 대통령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명령을 재고해 주십시오. 나가보시죠, 위원님. 대통령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챙기며 일어났어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승리의 날이 아닙니다. 재앙의 시작일 뿐이에요. 복도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있는데 리사 박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오웬, 우리 엔지니어 230명이 다음 주부터 순차 귀국합니다. 리사의 목소리가 담담했죠. 필라델피아 조선소 라인셋이 멈출 거예요. 이렇게 빨리?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전구현 부사장님이 직접 지시하셨어요. 미련 없이 철수하라고요? 리사, 정말 돌이킬 수 없나요? 제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오웬, 이미 본사에서 결정 났어요. 비행기표도 예약했고요. 리사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죠.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더 짙어지고 있었어요. 폭풍이 오고 있다는 신호였죠. 백악관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트럼프와 그의 참모들은 정말 모르는 걸까요? 한국 없는 미국 조선업이 얼마나 무력한지를요. 그들은 노동자를 지킨다고 환호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치쇼가 아니면 뭐겠어요? 대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퍼포먼스죠.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타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국 조선업은 오늘 죽었어. 시동을 걸고 백악관을 빠져나오는데 라디오에서 속보가 흘러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비자 수수료 인상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역사적 승리라며 환영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죠. 역사적 승리라니요. 역사적 자살이 맞는 표현일 텐데요. 신호등에 멈춰서서 저는 다시 리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사,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말 협상의 여지는 없나요? 오웬, 당신도 알잖아요. 리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한국 기업은 자존심을 건드리면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이미 결정났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어요. 조선소가 멈추고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그때 가서야 진실을 깨닫겠죠. 하지만 그땐 이미 늦었을 겁니다. 한 번 떠난 한화는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요. 미국 조선업의 운명은 오늘 결정된 것이죠. 다음 날 아침 상무부 회의실은 승리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에밀리 하워드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마커를 들고 있었죠.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 그들의 환상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30여 명의 관료와 노동자 대표들이 모여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에밀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 없이도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할 때가 왔습니다. 그녀가 화이트보드에 큰 글씨로 적기 시작했죠. 대체제 일본 유럽이라고요. 밑줄까지 그으며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미쓰비시와 가와사키가 있고 유럽의 핑칸티에리와 마이어가 있습니다. 에밀리가 자신만만하게 설명했어요. 이들이 한화의 빈자리를 충분히 메울 겁니다. 노동자 대표들이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죠.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싶었어요. 에밀리 차관보님, 젊은 노동조합원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하던 특수용접은 어떻게 하죠? 에밀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배는 쇳덩어리일 뿐입니다. 용접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도 용접은 할 수 있잖아요?
회의실이 다시 웃음과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일어서서 손을 들었죠. 차관보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에밀리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브룩스 위원님, 어제도 충분히 비관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 나가며 말했어요. 일본 조선소들이 왜 한국과 경쟁에서 밀렸는지 아십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로 다가갔죠. 미쓰비시는 이미 조선 부문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가와사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그들은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인정하고 다른 분야로 전환했습니다. 그건 그들의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에밀리가 반박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이길 수 없었으니까요. 한 노동자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유럽은 있잖아요. 핑칸티에리는 크루즈선을 잘 만들고요. 맞습니다. 크루즈선은 잘 만들죠. 제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건 크루즈선이 아니라 군함과 상선입니다. 특히 LNG선 같은 특수선박이고요.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리사가 보낸 자료를 화면에 띄웠죠. 이걸 보십시오. 전 세계 LNG선 건조 점유율입니다. 화면을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한국이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일본과 유럽은 합쳐도 10%가 안 돼요. 에밀리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LNG선만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해군 잠수함 프로젝트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죠. 한화 기술자들이 담당하는 특수강자의 용접 부분을 누가 대체할 건가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에밀리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직접 배우면 됩니다. 그녀가 목소리를 높였죠. 미국인들이 못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문제예요. 얼마나 걸린다는 겁니까? 한 관료가 물었어요. 최소 5년에서 10년입니다. 제가 대답했죠. 그것도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이 갖춰진다는 전제해요. 에밀리가 화이트보드를 손으로 쳤습니다. 그런 비관적인 전망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겐 미국의 저력이 있어요. 노동자들이 다시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한 명이 외쳤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2차 대전 때 리버티선을 하루에 한 척씩 만들었잖아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때는 80년 전입니다. 지금 선박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해요. 복잡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에밀리가 비웃었죠. 철판 자르고 용접하고 조립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차관보님, 현대 조선업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수만 개의 부품이 정밀하게 조립되어야 하고 각종 전자 시스템이 통합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결국은 제조업이잖아요. 에밀리가 고집을 부렸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리사였어요. 잠시 실례한다고 하고 전화를 받았죠. 오웬, 지금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난리예요. 리사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철수 준비를 시작하자 미국 노동자들이 당황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제가 물었어요. 도면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리사가 설명했죠. 한국어로 된 기술 문서를 번역할 사람도 없고요. 전화를 끊고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에밀리가 여전히 열변을 토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언제나 해냈으니까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방금 필라델피아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에밀리가 짜증스럽게 저를 봤어요. 또 무슨 나쁜 소식입니까? 한화 기술자들이 철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했죠. 그런데 도면을 읽을 수 있는 미국인이 없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한 노동자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면이야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최신 3차원 설계 도면은 특수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술 문서가 한국어로 되어 있고요. 에밀리가 손을 저었습니다. 번역하면 되잖아요. 통역사를 고용하면 됩니다. 기술 용어를 아는 통역사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반문했죠. 조선업 전문 용어는 일반 통역사가 다룰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때 또 다른 관료가 말했어요. 일본 기술자들을 데려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들도 조선업을 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 조선업은 한국과 완전히 다른 시스템입니다. 게다가 규모도 훨씬 작고요. 그럼 중국은요? 누군가가 제안했죠. 중국 기술자들을 미국 군함 건조 현장에 드릴 겁니까? 제가 되물었어요. 안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에밀리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죠. 브룩스 위원님은 도대체 뭘 원하시는 겁니까? 그녀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현실을 직시하자는 겁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화가 떠나면 우리 조선업은 마비됩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계속 한국에 의존하자는 겁니까? 에밀리가 비아냥거렸죠. 의존이 아니라 협력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합니까?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듯 우리도 그들이 필요합니다. 한 젊은 노동조합원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아 갔잖아요. 아니요, 그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설명했죠. 오히려 그들 덕분에 조선소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에밀리가 화이트보드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충분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녀가 보드에 크게 적었어요. 독립선언이라고요. 오늘부터 우리는 외국 의존에서 벗어납니다. 에밀리가 선언했죠. 미국 조선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겁니다. 노동자들이 다시 열렬히 박수를 쳤습니다.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최고다! 우리가 해낸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죠.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환호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곧 현실과 마주하게 될 텐데요. 복도를 걸으며 리색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꿈속에 있어요. 대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모르고 있죠. 리사의 답장이 금방 왔어요. 곧 알게 될 거예요. 한화가 떠나는 순간 말이죠. 이틀 후 저는 한화오션 미국 법인 본사로 향했습니다. 뉴저지 포트리에 위치한 현대적인 건물이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리사박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오웬, 위에서 특별 브리핑이 있을 거예요. 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구현 부사장님이 직접 오셨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저는 불안감을 느꼈죠. 전구현 부사장이 직접 미국에 왔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이었어요. 12층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여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화 임원들과 미국 법인 직원들이었죠. 전구현 부사장이 정면 스크린 앞에 서 있었어요. 오웬 위원님 오셨군요. 전구현 부사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모셨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긴장했어요. 무슨 발표를 하려는 걸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 정부가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전구현 부사장이 차분하게 시작했죠. 10만 달러라는 금액은 상식을 벗어난 수준입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전구현 부사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와 대화를 계속할 의향이 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구나 싶었죠. 부사장님, 그럼 철수는 보류하시는 겁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전구현 부사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협상이 우선이죠.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 밝아졌어요. 직원들도 안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죠. 회의실 뒤쪽 화이트보드에 뭔가 적혀 있었어요. 철수 체크리스트라는 제목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전구현 부사장이 계속 말했어요. 다음 주에 워싱턴에서 상무부와 미팅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협상해 보겠습니다. 부사장님,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제가 제안했죠. 감사합니다, 오웬 위원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전구현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식 브리핑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일어나려는데 리사가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오웬, 잠깐만 남아주세요. 그녀가 속삭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간 후 전구현 부사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오웬 위원님,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전구현 부사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그가 뒤쪽 화이트보드로 걸어갔습니다. 보드를 뒤집자 상세한 철수 계획이 나타났어요. 협상은 시간 벌기일 뿐입니다. 전구현 부사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철수를 결정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그럼 아까 말씀은 미국 정부를 안심시키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갑작스러운 철수는 혼란을 야기할 테니까요. 리사가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미 핵심 장비 반출 계획이 수립됐어요. 다음 달까지 모든 걸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빨리요? 이건 백기가 아니라 배를 접는 준비입니다. 전구현 부사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미국이 우리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화이트보드의 체크리스트를 자세히 봤습니다. 엔지니어 귀국 일정, 장비 이송 계획,
프로젝트 인수인계 등이 빼곡했어요. 부사장님, 진행 중인 해군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계약상 우리가 철수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전구현 부사장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미국 정부가 먼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거나 다름없죠. 비자 문제로 인력 투입이 불가능해졌으니까요. 리사가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법무팀이 이미 검토했어요. 우리가 유리한 입장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제가 말을 더듬었어요. 갑자기가 아닙니다. 전구현 부사장이 정정했죠. 우리는 3년 전부터 이런 상황을 대비해 왔어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걸 예상했거든요. 그가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중동과 동남아시아 프로젝트들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시장을 확보했습니다. 전구현 부사장이 설명했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어요. 그럼 미국은 완전히 포기하시는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포기가 아니라 우선순위 조정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를 원하지 않는 곳에 있을 필요는 없죠. 리사가 저에게 문서 하나를 건넸어요. 미국 철수에 따른 영향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죠.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조선소는 우리 없이 6개월도 버티기 힘들 거예요. 리사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와 걸프 연안 조선소는요. 문서를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가득했어요. 한화가 담당하는 핵심 공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정보를 미국 정부에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제안했죠. 전구현 부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알면서도 정치적 결정을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제가 중얼거렸어요. 정확합니다. 이건 산업 정책이 아니라 선거 전략이죠. 전구현 부사장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쇼에 동참할 이유는 없어요. 김도연 기술이사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죠. 부사장님, 철수 인원 명단입니다. 김 이사가 보고했어요. 1차로 150명, 2차로 80명이 귀국합니다. 전구현 부사장이 명단을 훑어봤습니다. 핵심 기술자들을 우선 빼내야 합니다. 그들이 붙잡힐 수도 있으니까요. 붙잡힌다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미국 정부가 우리 기술자들을 억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구현 부사장이 설명했죠. 국가 안보를 이유로 출국을 금지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리사가 말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협상을 계속하면서요. 오웬 위원님, 당신께 이 사실을 알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구현 부사장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당신은 진실을 아는 몇 안 되는 미국인 중 한 명이니까요.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제가 물었죠.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지켜보기만 하세요. 전구현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떠난 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록해 주세요. 역사의 증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화의 이중 전략이 놀라웠죠. 겉으로는 협상 의지를 보이면서 뒤로는 철수를 준비하다니요. 엘리베이터에서 리사가 말했습니다. 오웬, 미안해요. 더 일찍 말하고 싶었는데 이해합니다. 전략적 결정이니까요. 제가 대답했죠. 미국 정부는 우리를 너무 얕봤어요. 리사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그저 순순히 당할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네요. 건물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어요. 미국은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와 트럼프 행정부는 한화가 협상에 나설 거라고 믿고 있겠죠. 차에 올라타며 워싱턴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원 동료에게 상황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전구현 부사장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저 지켜보기만 하세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한화가 떠나는 순간 미국 조선업은 무너질 텐데 말이죠. 그날 밤 집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에밀리가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한화오션이 협상 의지를 보였습니다. 우리의 강경한 입장이 통한 거죠. 그녀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마치 침몰하는 배의 불빛처럼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월요일 아침, 저는 의회 도서관 지하 문서고에 있었습니다. 하원 해양군수 소위원회 자료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파일을 발견했죠. 비자 정책 영향 분석, 극비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트럼프 행정부 내부 문건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선거 전략 메모, 2025년 9월이라는 제목이었죠. 제가 찾던 결정적 증거가 바로 이거였어요. 지하 문서고의 차가운 공기가 더욱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문서를 펼쳐들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기 힘들었죠. 불을 켜고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 빨간 펜으로 밑줄이 그어진 문구가 있었어요. 여론조사 상승 효과, 예상 지지율 상승 8%라고 적혀 있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쇠락한 공업지대 표심 공략, 노동자 보호 이미지 구축, 한국 희생양 전략. 이런 문구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노동자 보호가 아니었어.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처음부터 선거용 쇼였구나. 휴대폰으로 문서를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지하 문석에 메아리 쳤어요. 네 번째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실제 고용 영향, 부정적 예상이라는 단락이었죠.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 기업 철수 시 미국 조선업 타격 불가피, 단기적 실업 3만 명 예상. 그런데 바로 밑에 송울시로 메모가 있었죠. 그래도 선거까지는 버틴다. 제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들은 노동자들의 미래를 팔아 표를 사려 했던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더니 끔찍한 내용이 나왔어요. 예상 피해 지역이라는 제목 아래 도시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필라델피아, 뉴올리언스, 모빌, 샌디에이고, 각 도시별 예상 실직자 수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문서를 펼쳤습니다. 언론 대응 시나리오였어요. 에밀리 하워드의 서명이 있었죠. 한국 의존도 부정하기, 대체 가능성 강조하기, 애국심 자극하기. 그녀가 회의에서 했던 말들이 모두 각본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구체적인 대사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배는 쇠덩어리일 뿐입니다. 라는 문구 옆에 메모가 있었어요. 이 표현을 반복 사용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죠. 에밀리가 정확히 그 말을 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문서고가 갑자기 추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 차가운 진실 앞에서 몸이 떨렸죠. 제가 30년간 믿어왔던 정부가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인다니요. 그때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의회 도서관 직원이었습니다. 브룩스 위원님, 여기 계셨군요. 직원이 말했어요. 위에서 찾으시던데요. 긴급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금방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대답하며 서둘러 문서를 정리했죠. 직원이 나가자 저는 다시 파일을 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충격적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산업 정책이 아니라 선거용 쇼였다. 제가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이게 진실이구나. 문서 하단에 작은 글씨로 추가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극비로 관리할 것. 유출 시 국가안보법 적용이라고요? 제가 지금 큰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문서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죠. 이 사실을 공개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 신변을 지켜야 할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3만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버림받게 될 거란 걸 전혀 모르고 있었죠. 사무실로 돌아오니 비서가 메모를 건넸어요. 리사 박 팀장님이 긴급하다고 전화 달라고 하셨어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사, 무슨 일이죠? 오웬, 한화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리사의 목소리가 긴박했습니다. 오늘부터 엔지니어들이 빠지기 시작해요. 벌써요? 협상은 어떻게 된 거죠? 제가 물었어요. 협상은 쇼였어요. 우리도 쇼, 당신들도 쇼. 리사가 씁쓸하게 말했죠.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진짜 떠난다는 거예요. 리사, 정확히 몇 명이나 철수하는 거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1차로 150명, 2차로 80명입니다. 리사가 대답했어요. 핵심 기술자들부터 빼내고 있어요. 내일 아침이면 필라델피아가 마비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국회의사당이 보였어요. 저 건물 안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이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컴퓨터를 켜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비자 정책의 진실이라는 제목을 붙였죠. 오늘 본 문서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첫 문단을 쓰는데 손이 떨렸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처음부터 노동자들을 속였다라고 적었죠. 이 한 문장이 제 30년 경력을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쓰다가 멈췄어요. 이걸 공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트럼프 행정부는 부인할 테고 언론은 반신반의할 겁니다. 저는 반역자로 낙인 찍힐 수도 있었죠.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했어요. 노동자들은 알 권리가 있었죠. 자신들이 어떻게 이용당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저녁 무렵 하원 동료인 마크 테일러 의원이 찾아왔습니다. 오웬, 한화가 정말 떠난다는 소문이 있던데? 소문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이미 시작됐어요.
그럼 우리 조선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크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저는 컴퓨터 화면을 그에게 보여줬어요. 이걸 보세요. 행정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마크가 보고서를 읽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선거를 위해 노동자를 희생시킨다고? 그들에게 노동자는 표일 뿐이었어요. 제가 말했죠. 보호한다면서 실제로는 팔아먹은 거예요. 마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공개해야 해. 국민들이 알아야 해.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요. 제가 한숨을 쉬었죠. 문서 사진만으로는 믿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국가안보법 위반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고요. 마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 해. 내가 도울게. 그때 또 전화가 왔어요. 필라델피아 조선소 노동조합 대표였습니다. 브룩스 위원님, 큰일 났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한화 기술자 50명이 오늘 사라졌어요. 사라졌다니요? 제가 놀라서 물었죠. 아침에 출근 안 했어요. 숙소도 비었고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이미 한국으로 떠난 것 같아요. 우리 라인이 절반이나 멈췄습니다. 노동자들 반응은 어떤가요? 제가 물었어요. 패닉 상태예요. 이제야 한화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미국이 정치쇼를 하는 동안 그들은 조용히 행동했던 거죠. 마크가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지켜봐야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폭풍이 시작됐으니까요. 그리고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자가 왔어요. 리사였습니다. 오웬, 내일이 분수령이 될 거예요. 필라델피아 조선소 라인셋이 완전히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정구현 부사장이 내일 기자회견을 합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 하나 없는 어두운 밤이었죠. 마치 미국 조선업의 미래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 빨간 밑줄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죠. 여론조사 상승 효과라는 글자가요. 노동자들을 지킨다던 정책이 사실은 그들을 파는 거래였다니 이보다 더 잔인한 배신이 있을까요?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폭풍의 전조였어요. 그리고 한국은 이미 떠나기 시작했죠. 우리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을 겁니다. 정치쇼에 막이 내릴 때 무대엔 아무도 남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필라델피아로 향하는 차 안에 있었습니다. 리사가 말한 분수령의 날이 밝았어요.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의 성공을 자축하는 뉴스가 흘러나왔죠. 한국의 굴복, 미국 노동자의 승리라는 헤드라인이 반복됐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6시였어요. 평소라면 출근하는 노동자들로 북적였을 시간인데 주차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정문 경비실도 비어 있었어요. 조선소 안으로 들어가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멈춰 서 있었어요. 용접 불꽃 하나 보이지 않았죠. 마치 거대한 무덤 같았습니다. 멀리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였어요. 가까이 가보니 노동자 200여 명이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죠. 해고 통지서였어요. 브룩스 위원님,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조선소 노동조합 부대표 톰 제퍼슨이었어요. 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톰,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오늘 아침에 200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한화가 떠나면서 우리 일감이 사라졌다고요. 그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해고 통지서를 들고 서 있었는데 그 옆에 10살쯤 되어 보이는 딸이 울고 있었어요. 아이가 학교 가방을 메고 있는 걸 보니 등교길이었나 봅니다. 아빠,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아이가 흐느끼며 물었죠. 학교 등록금은 어떻게 해요? 남자가 딸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엠마야. 아빠가 다른 일자리를 구할 거야. 하지만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45년 동안 조선소에서 일했다는 제임스 밀러였죠. 용접 전문가로 한화팀과 함께 일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임스 씨, 제가 다가가려 하자 그가 저를 봤어요. 위원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한국인들을 쫓아내면 우리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해고되는 거죠?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진실을 말하기엔 너무 늦었고 거짓으로 위로하기엔 너무 비겁했죠. 아빠, 배고파요. 엠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못 먹었어요. 제임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미안하다, 공주야. 조금만 참자. 저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100를 건넸습니다. 이걸로 아이 아침이라도. 제임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동정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님. 필요한 건 일자리예요. 그 순간 한화 관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김도연 기술이사가 앞장서고 있었죠. 그들은 마지막 장비를 트럭에 싣고 있었어요. 노동자들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가는 겁니까? 김도연 이사가 멈춰서서 노동자들을 바라봤어요. 그의 표정이 복잡했죠. 미안합니다. 김 이사가 한국어로 말했고 통역이 전달했어요. 하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를 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한 노동자가 항의했죠. 김 이사가 조선소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절판은 남아도 손길이 사라지면 고철일 뿐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거대한 철 구조물들이 이제는 쓸모없는 고철더미가 되어버렸죠. 한화 직원들이 트럭에 올라타기 시작했어요. 리사박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고 슬픈 미소를 지었죠. 오웬, 이게 끝이에요. 리사가 차창 너머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트럭들이 조선소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노동자들이 망견자실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죠. 누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승리입니까? 톰이 씁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긴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 모두가 진 겁니다.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어요. 조선소 전체 가동 중단을 알리는 신호였죠. 20년 만에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조선소 소장이 나왔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했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소장이 확성기로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무기한 가동을 중단합니다. 노동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무기한이라니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화 기술진 없이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 파트너를 찾을 때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누군가 외쳤어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소장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폭발적인 반응이 터져 나왔어요. 1년이요? 그동안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제임스가 딸을 아는 채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속였어요. 한국인들을 쫓아내면 좋아질 거라고 했잖아요. 그때 또 다른 트럭들이 들어왔어요. 경비회사였습니다. 조선소 장비와 자재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톰이 중얼거렸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해야 했어요. 한때 미국 조선업의 자랑이었던 필라델피아 조선소가 죽어가는 순간을요. 멀리서 또 다른 가족이 보였어요. 임신한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노동자였죠. 그도 해고 통지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 대출은 어떻게 해? 아내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남자가 대답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직이 아니었어요. 가족이 무너지고 꿈이 깨지고 미래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워싱턴의 마크 의원이었습니다. 오웬, 뉴스 봤어? 걸프 연안 조선소도 멈췄대. 마크의 목소리가 급했어요. 뭐라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알라바마, 한화가 관여한 조선소가 전부 멈췄어. 전화를 끊고 노동자들을 다시 봤어요.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한 노동자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 우리가 뭘? 엠마가 아빠 제임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우리 집에 가요. 무서워요. 제임스가 딸을 안아 올렸어요. 그래, 가자. 집에 가자. 그들이 조선소를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트럼프와 에밀리는 지금 이 순간을 보고 있을까요? 그들이 만든 승리의 진짜 모습을요. 노동자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는 분노하며, 어떤 이는 울며, 어떤 이는 멍하니 서 있었죠. 톰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위원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싸워야죠. 제가 대답했어요.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속았는지, 누가 우리를 팔았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잖아요. 톰이 절망적으로 말했죠. 늦었지만 멈출 순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죠. 조선소를 나오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하늘을 향해 서 있었어요. 마치 도움을 청하는 손길처럼 보였죠. 주차장에는 버려진 도시락과 작업복이 널려 있었어요. 오늘 아침 희망을 품고 출근했던 노동자들의 흔적이었죠. 이제 그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마지막으로 조선소를 봤어요. 정문에 걸린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미국 조선업의 자존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자존심은 무너졌어요.
한국이 떠나자 모든 게 멈췄으니까요. 라디오를 켰더니 속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국 조선소 가동 중단, 3만 명 즉각 실직 위기. 저는 엑셀을 밟았어요. 워싱턴으로 돌아가 싸워야 했습니다. 절망이 분노로 바뀌기 전에,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됐으니까요. 이틀 후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노동자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필라델피아, 뉴올리언스, 모빌, 샌디에이고에서 밤새 달려온 사람들이었죠. 아이들을 업은 엄마들, 노부부들, 실직한 젊은이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속였다. 일자리를 돌려줘. 정치쇼는 그만! 구호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어요.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설치했지만 시위대의 열기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죠. 저는 의사당 계단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밀러와 그의 딸 엠마도 보였어요. 엠마가 들고 있는 팻말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빠 일자리 돌려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죠. 그때 상무부 청사에서 에밀리 하워드가 나타났습니다. 기자들이 그녀를 둘러쌌어요. 에밀리는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죠. 현실을 완전히 부정하는 듯 했습니다. 차관보님, 전국 조선소가 마비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에밀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일시적인 조정 과정일 뿐입니다. 곧 정상화될 거예요. 시위대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어요. 거짓말쟁이, 사기꾼! 에밀리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죠. 대체제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녀가 외쳤어요. 우리는 이미 유럽 파트너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핑칸티에리, 마이어, 티센크루프, 그들이 언제 올 겁니까? 다른 기자가 끼어들었죠. 곧입니다. 아주 곧이에요. 에밀리가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이 흔들리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한 노동자가 바리케이드를 넘어 앞으로 나왔습니다. 루이지앤에서 온 마이클 존슨이었어요. 그의 손에는 해고 통지서 뭉치가 들려 있었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차관보님? 마이클이 서류를 흔들었어요. 3,000명의 해고 통지서입니다. 한 공장에서만요. 에밀리가 대답하려 했지만 마이클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대학을 그만둬야 합니다. 등록금을 낼 수 없으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아내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의료보험도 끊깁니다. 시위대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마이클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그래도 당신은 대체제가 무궁무진하다고요? 마이클이 비웃었습니다. 그 대체제가 제 가족을 먹여 살려줍니까? 에밀리가 마이클을 다시 잡았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얼마나요? 군중 속에서 누군가 외쳤어요. 한 달, 석 달, 1년? 에밀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도 답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독일 조선 전문가 한스 슈나이더 박사였어요. 전화를 받으며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죠. 오웬, 미국 상황을 보고 있소. 슈나이더 박사가 말했어요. 완전한 재앙이군요. 박사님, 유럽 기업들이 정말 미국에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슈나이더 박사가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죠. 불가능합니다. 유럽 조선소들도 한국과 경쟁하느라 죽을 맛이에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미국 시장에 뛰어들 여력이 없습니다. 그럼 에밀리 차관보가 하는 말은 제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완전한 거짓말이죠? 슈나이더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면 무지하거나요. 전화를 끊고 다시 시위 현장으로 돌아왔어요. 에밀리가 여전히 기자들 앞에서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녀가 외쳤어요. 미쓰비시, 가와사키, 이마바리.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기자들 사이로 걸어 나갔어요. 차관보님, 거짓말은 그만하십시오. 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카메라들이 저를 향했죠. 브룩스 위원님, 에밀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방금 독일 전문가와 통화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어요? 유럽 기업들은 올 수 없다고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시위대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기자들이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에밀리가 반박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제가 30년간 이 업계에 있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한국 없는 미국 조선업은 불가능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그럼 대안이 뭡니까, 위원님? 한화를 다시 불러와야 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비자 정책을 철회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에밀리가 비웃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굴복하라고요? 굴복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정정했어요.
그때 시위대에서 새로운 구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화를 돌려줘! 일자리를 돌려줘! 처음엔 몇 명이었지만 곧 1000명 전체가 외치기 시작했어요. 한화를 돌려줘! 일자리를 돌려줘! 에밀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노동자들이 한국 기업을 돌려달라고 외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이게 현실입니다, 차관보님.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들이 만든 현실이에요. 에밀리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보좌관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도망치듯이요. 시위대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경찰이 증원되었지만 상황을 통제하기 어려워 보였어요. 제임스 밀러가 확성기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속았습니다. 그가 외쳤어요. 정부는 우리를 보호한다면서 팔아먹었어요. 군중이 호응했습니다. 맞아! 진실을 말해라! 제임스가 계속 말했어요. 제 딸이 묻습니다. 아빠는 왜 일을 안 하냐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대통령이 우리를 속였다고 말해야 합니까? 엠마가 아빠 옆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아빠가 다시 일하게 해주세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저는 의사당 계단을 올라갔어요. 안으로 들어가 동료 의원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이 상황을 의회에 알려야 했어요. 복도에서 마크 테일러 의원을 만났습니다. 오웬, 밖이 난리던데? 마크, 긴급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이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가 주저했습니다. 대통령도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요. 그때 비서가 달려왔어요. 위원님, 속보입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보여줬죠. 화면에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떠 있었어요. 미 해군 신규 함정 건조, 최소 3년 지연 발표. 이제 시작이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마크가 물었어요. 뭐가 시작이라는 거야? 붕괴요. 완전한 붕괴. 제가 대답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시위대가 더 늘어나고 있었어요. 전국에서 계속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죠. 저녁이 되자 시위대 규모가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텐트를 치고 장기 농성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뉴스 채널들이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조선업 붕괴, 정부 대책은? 이라는 자막이 계속 떴어요. 그런데도 에밀리는 저녁 브리핑에서 또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대체제를 찾고 있습니다. 곧 해결될 것입니다. 한 앵커가 코멘트했어요. 에밀리 하워드 차관보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런 주장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대체제는 없다라는 제목이었어요. 내일 의회에 제출할 문서였죠. 밤이 깊어가는데도 시위대의 함성은 계속됐습니다. 일자리를 돌려줘! 한화를 돌려줘! 이상한 일이었어요. 한국 기업을 쫓아내자고 환호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을 돌려달라고 외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한화는 떠났고 돌아올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데이터는 거짓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밀리의 환상도 곧 깨질 거예요. 의회 청문회장은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원 해양군수 소위원회 긴급 청문회가 열린 지 1시간이 지났어요. 증인석에는 해군 참모총장, 상무부 관계자, 그리고 제가 앉아 있었죠. 방청석은 기자들과 실직 노동자들로 빼곡했습니다. 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지금부터 미국 조선업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첫 번째 그래프가 떴습니다. 빨간색 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미국 조선소 가동률 현재 10% 이하입니다. 제가 증언을 시작했죠. 한화가 철수한 지 일주일 만에 90%가 멈췄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기자들이 미친 듯이 메모를 했습니다. 정확히 어느 조선소가 멈췄습니까? 한 의원이 물었어요. 제가 목록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 걸프 연안 조선소 3곳, 샌디에이고 나스코 조선소. 목록이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상 한화가 관여했던 모든 곳이 마비됐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미 해군 프로젝트 일정표였죠. 모든 날짜가 빨간색으로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세대 구축함 건조, 최소 3년 지연됩니다. 그가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버지니아급 잠수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안보에 심각한 공백이 생겼습니다. 한 의원이 손을 들었어요. 3년이면 중국에 완전히 뒤처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참모총장이 인정했죠. 이미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매년 구축함 5척을 진수하는데 우리는 한 척도 못 만들게 됐으니까요.
태평양 전력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네요. 또 다른 의원이 말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모총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 번째 데이터가 화면에 떴어요. 제일 충격적인 수치였죠. 현재까지 확인된 실직자 2만 8천 명.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최종 예상 실직자 3만 명 이상. 청문회장이 술렁였어요.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제임스 밀러였어요. 3만 명이면 가족까지 합쳐서 10만 명이 피해를 봅니다. 제가 설명을 이어갔죠. 이들 대부분은 재취업이 불가능한 전문 기술자들입니다. 왜 재취업이 불가능합니까? 한 젊은 의원이 물었어요. 조선업 용접은 특수기술입니다. 제가 설명했죠. 다른 산업에 바로 적용할 수 없어요. 재교육에만 몇 년이 걸립니다.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브룩스 위원, 정부는 이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제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의회 도서관에서 찾은 그 문서들이었죠. 예측했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서를 들어보였어요. 여기 행정부 내부 문서가 있습니다. 단기적 실업 3만 명 예상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죠. 청중석이 폭발했어요. 알고도 했다고? 우리를 속였어. 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제가 문서를 더 펼쳤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선거까지는 버틴다라는 메모가 있어요. 의원들이 경악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선거가 끝날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뜻이죠. 제가 설명했어요. 노동자들의 고통은 선거 이후 문제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때 청문회장 문이 열렸어요. 독일에서 급히 날아온 한스 슈나이더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백발의 노 교수는 지팡이를 짚고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슈나이더 박사님, 미국 조선업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슈나이더 박사가 안경을 고쳐 쓰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청문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노동자를 지킨다던 쇼는 노동자 파괴 쇼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요약했죠. 슈나이더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50년간 조선업을 연구했습니다. 독일도 일본도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잡지 못했죠. 왜 한국이 그렇게 앞서 있습니까? 한 의원이 물었어요. 축적의 시간입니다. 슈나이더 박사가 설명했죠. 70년대부터 시작해서 50년간 쌓아온 기술과 경험이에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럼 대안이 없다는 겁니까? 다른 의원이 물었어요. 있습니다. 슈나이더 박사가 대답했죠. 한국과 협력하는 겁니다. 그들을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떠났지 않습니까? 슈나이더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비극입니다. 스스로 구명보트를 걷어찬 격이죠. 박사가 자료를 꺼냈어요. 유럽의 사례를 말씀드리죠. 독일은 한국과 기술 협력을 통해 조선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위원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분업입니다. 우리는 설계와 엔진을, 한국은 건조와 조립을 담당하죠. 슈나이더 박사가 설명했어요.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서로 윈윈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자석에서 손이 올라갔어요. CNN의 마이클 앤더슨 기자였습니다. 박사님, 이 사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슈나이더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한화 기술자 없는 미국 조선소는 녹슨 철더미일 뿐입니다. 앤더슨 기자가 일어서서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방금 들으신 것처럼 상황은 심각합니다. 그가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반도체보다 더 치명적인 건 한국 없는 조선업이었습니다. 청문회가 잠시 정회됐어요. 의원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뭔가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듯 했죠. 방청석의 노동자들도 웅성거렸어요. 우리가 완전히 속은 거야. 트럼프가 우리를 팔아먹었어. 10분 후 위원장이 다시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재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일어서서 선언했어요. 본위원회는 행정부의 비자 정책이 미국 조선업에 치명적 타격을 입혔다고 결론 내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위원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이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한 특별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두가 알았어요. 탄핵 논의의 시작이었죠. 특히 선거를 위해 코이로 노동자를 기만했는지 조사할 것입니다. 위원장이 덧붙였어요.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정문회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브룩스 위원님,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의회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그때 에밀리 하워드가 보좌관들과 함께 지나갔어요. 그녀의 얼굴은 패배자의 그것이었습니다. 기자들이 그녀에게도 달려들었죠. 차관보님, 사임하실 겁니까? 대체제는 정말 없는 겁니까? 에밀리는 아무 말 없이 사라졌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저녁 무렵 의원회관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텔레비전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하원, 대통령 탄핵 조사 착수 결의, 앵커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비자 정책이 고의적으로 노동자를 기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백악관이 비춰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죠. 이것은 마녀사냥입니다. 트럼프가 외쳤어요. 저는 미국 노동자를 위해 싸웠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데이터가 그의 거짓을 완전히 무너뜨렸으니까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대통령님, 3만 명이 실직했습니다. 이게 노동자를 위한 겁니까? 트럼프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일시적인 조정입니다. 3년이 일시적입니까? 다른 기자가 따졌죠. 대통령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회견장을 떠났습니다. 마크 테일러 의원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오웬, 이제 시작이야. 무엇이요? 제가 물었어요. 진실을 밝히는 거지. 마크가 대답했죠. 그리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거고. 창밖을 보니 국회의사당 앞 시위대가 더 늘어나 있었어요. 이제는 3만 명이 넘어 보였습니다. 트럼프 탄핵! 노동자를 속인 대가를 치러라! 구호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우린 지켜진 게 아니라 버려졌다. 새로운 구호도 들렸습니다. 슈나이더 박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노동자를 지킨다던 쇼는 노동자 파괴 쇼였다. 그리고 앤더슨 기자의 말도요. 반도체보다 더 치명적인 건 한국 없는 조선업이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10%, 3년, 3만 명. 이 숫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거짓을 낱낱이 드러냈죠. 그날 밤 워싱턴 포스트는 일면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정치쇼의 대가, 탄핵으로 이어지나. 폭풍은 이제 백악관을 향하고 있었어요. 트럼프의 팬이 서명한 그날부터 예정된 일이었죠. 2025년 9월 27일 금요일. 워싱턴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 3만 명이 넘는 시위대가 모여 있었어요. 전국에서 밤새 달려온 실직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었죠. 우린 지켜진 게 아니라 버려졌다는 플래카드가 물결처럼 넘실거렸습니다. 저는 의사당 계단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 1,000명으로 시작한 시위가 이제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있었죠. 필라델피아의 제임스 밀러도 보였고 루이지애나의 마이클 존슨도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브룩스 위원님, 마크 테일러 의원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방금 하원 법사위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무슨 결정이요? 제가 물었죠. 탄핵 소추안 작성을 시작합니다. 마크가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월요일에 본회에 상정될 예정이에요. 탄핵 압박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확성기를 든 누군가가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온 노동자 대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를 아십니까? 그가 외쳤어요. 우리는 보호받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속았어요. 군중이 호응했습니다. 속았다! 배신당했다! 대표가 계속 말했어요. 트럼프는 한국인들을 쫓아내면 우리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결과는 뭡니까? 3만 명이 길거리에 나앉았어요. 그때 한 여성이 아이를 안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을 잃은 조선소 노동자의 아내였어요. 제 남편은 스트레스로 심장마비를 일으켰어요.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죠. 해고 통지를 받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제 저와 새아이만 남았어요. 시위대가 조용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군중을 바라봤어요. 여러분의 고통을 압니다. 제가 말을 시작했죠. 저는 처음부터 경고했습니다. 이 정책이 재앙이 될 거라고요? 군중이 저를 주목했어요. 카메라들도 저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왜냐하면 이건 처음부터 여러분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거였습니까? 누군가 외쳤어요. 선거였습니다. 표였어요. 제가 대답했죠. 여러분은 정치쇼의 소품이었던 겁니다. 분노의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트럼프를 탄핵하라. 사기꾼을 처벌하라. 그때 백악관 방향에서 차량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 리무진이었어요. 시위대가 길을 막고 나섰죠. 돌아가라.
살인자, 노동자의 적. 온갖 구호가 쏟아졌습니다.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길을 열어줬지만 시위대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누군가 신발을 벗어 던졌고 계란도 날아갔죠. 리무진이 멈춰섰습니다. 창문이 살짝 내려갔어요. 트럼프의 얼굴이 보였는데 예전의 자신감은 사라지고 없었죠. 대통령님, 한 말씀 하시죠?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트럼프가 창문을 다시 올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차는 떠났어요. 그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저녁이 되자 시위 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계속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텐트를 치는 사람들도 늘어났죠. 의사당 안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모두 모였어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원 의장이 말했어요. 국민의 분노가 폭발 직전입니다. 탄핵밖에 답이 없습니다. 야당 원내대표가 주장했죠. 하지만 상원에서 여당 의원이 우려를 표했어요. 상원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저 밖을 보십시오. 3만 명이 넘는 국민이 진실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때 텔레비전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에밀리 하워드 상무부 차관보 사임. 첫 번째 책임자가 무너진 거였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전국 16개 도시에서 동시다발 시위, 참가자 10만 명 돌파. 이제 워싱턴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국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에 전구현 한화오션 부사장이 나타났어요.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죠. 미국이 우리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정 부사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중동과 아시아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있는 한 불가능합니다. 정 부사장의 대답이 차가웠어요. 신뢰가 완전히 깨졌으니까요. 인터뷰가 끝나자 스튜디오로 화면이 돌아왔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트럼프의 펜 끝은 노동자를 버렸고 결국 그의 권좌도 버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광장의 불빛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각각의 불빛이 한 가족의 절망을 의미했습니다. 마크가 제 옆에 섰어요. 오웬,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미 이겼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하지만 잃은 게 너무 많지 않나? 마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더 싸워야 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밤이 깊어가는데도 시위는 계속됐어요. 촛불을 든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마치 바다 같았어요? 한 노인이 손자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아이가 물었어요. 거짓말쟁이를 벌주기 위해서란다. 노인이 대답했죠. 일하고 싶은 사람들을 속인 나쁜 사람을 말이야. 아이가 또 물었어요. 그럼 이제 다시 일할 수 있어요? 노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군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진실은 거짓을 이깁니다. 그때 누군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희망의 노래였습니다. 3만 명이 함께 부르기 시작했죠. 달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치쇼에 막이 내리고 있었어요. 노동자를 팔아 표를 산 대가는 컸습니다. 트럼프의 몰락이 시작된 거죠.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노동자 보호라는 거짓으로 시작된 비극이 오늘 정점을 찍었다. 3만 명의 절망이 한 사람의 야망을 무너뜨리고 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화는 떠났고 조선소는 멈췄고 노동자들은 길거리에 나앉았으니까요. 미국 조선업의 봄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거짓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었어요. 트럼프가 그린 미국 우선주의의 환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정치쇼가 어떻게 수만 명의 삶을 파괴했는지, 그리고 그 쇼가 어떻게 막을 내렸는지, 남은 건 폐허가 된 조선소와 절망에 빠진 노동자들 뿐이었죠.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최고! 한국은 아직 멀었다면, 한국 분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